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0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도 날이 조금 봄날 날씨같이 조금 괜찮아서 나갔다 왔는데 저도 꽃이 다 졌어요. 벚꽃이랑.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영친 여러분 빨리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인간송화제 노영이가 또 여러분들께 월요일 날 힘차게 소식을 준비해 드리려고 앉아 있습니다. 자, 오늘도 꽉 막힌 속을 꽉 시원하게 뚫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시고요.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1부에는 한동인 기자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2부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요즘 이분 최고입니다. 인기 절정의 전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모시고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부에는요. 이인철 소장과 함께 살이 되고 돈이 되는 경제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현주 의원님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응원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좀 댓글 같은 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언제든지 의사소통 하겠다는 거. 자, 용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동인 뉴스마터 기자 함께 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라기 하기보다는 한 기자 이제 혼자 쭉 뉴스픽을 하는 겁니까? 네, 뭐 늘 그래 왔듯이 계속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있었지만 못 버티는군요, 다른 분들이. 네. 저만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내 잘못일까? 아니, 제 잘못은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자, 좋습니다. 오늘 또 우리 뉴스픽 터줏대감, 뉴스픽 주인장 모시고 이야기 한번 해보죠. 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주말 동안에 이 뉴스 보고 너무너무 열불 나가지고 네. 좀 속이 터지기도 하고 게다가 대통령실에서 나온 말 가지고도 너무 화가 났는데 이게 요점은 그거죠. 미국 CIA가 한국의 국가안보실을 불법 감청해서 네. 무기를 지원을 한 해 만에 우크라이나 뭐 이런 등등 네. 관련된 내용들을 지네끼리 전부 다 보고하고 있었더라. 네, 근데 그렇습니다. 과연 그것만 있었겠느냐. 네. 근데 우리 대통령은 긴밀히 계속 협조하겠다 이딴 말이 하고 있으니 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말씀드리자면 미국 정보기관 CIA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한국의 국가안보실 논의 내용을 감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인데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 국가안보실이 3월 초에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고심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SNS를 통해서 이제 미국 기밀 문서에 나온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4월 8일이에요. 네. 한국 국가안보실이 3월 초에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 요구를 받고 매우 고심했다. 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유출된 것을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막 여기 잔뜩 들어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문희 비서관, 이제 전직 이문희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요구대로라면은. 그래서 제공하기로 한다면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김성환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빈 방문 발표를 앞두고 정책 전환을 했다는 사실이 발표가 되면 이게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미국과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다는 걸 이제 미국이 감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은 그만뒀죠. 이문희 네, 비서관이. 예. 그리고 김성환 실장도 그만뒀죠. 네.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얘기한 그런 내용이 이번에 나온 건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해야만 되는 그런 압력에 네. 당시에 좀 놓여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래는 그런 살상 무기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책을 위반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서로 이제 논의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 실장이 구체적인 방안을 조금 내놨어요. 네, 그래서 폴란드에 이제 155mm 포탄 33만 개를 판매하는 우회 제공 방안을 짜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55mm 포탄 33만 개를
직접 주지 않고 네. 폴란드에 판매하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네. 혹은 판매하는 방식으로 우회 제공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건데 네. 이게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나왔던 보도하고 연결이 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인 입장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해당 보도를 잘 알고 있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쪽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과거 전례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미동맹을 흔들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일단 포인트는 두 가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사실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문제가 된다는 네. 거.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가 어떻게 미국의 이거 지금 감청됐다는 얘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감청이 돼서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일단 대한민국 안보사령탑을 네. 지금 감청했다. 지금 국가 안보 문제로 그러니까 직결되는 안보가 부분입니다. 뚫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한미정상회담까지 지금 이 부분만 감청됐을 줄 확인이 안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저희 우리나라가 지금 우위를 가져갈 수도 없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답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우려가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지금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 국방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사로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외국의 도청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그냥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런 답변만 내놨었습니다. 아니 사실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전쟁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전쟁이니까 인도적 차원에서도 뭐든 간에 그런 뭐 무기 제공이라든 혹은 식량 지원이든 뭔가 해줄 수 있으면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거보다도 그거는 이제 정책 네. 방향의 문제니까 우리가 살상 무기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건 이제 대통령이 결정하면 될 일인데 문제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안보 라인 혹은 대통령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가 네. 어떻게 미국에 그냥 버젓이 감청이 되고 그게 보고서를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한국은 이러고 다닙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느냐 첫 번째. 네. 그런 상황이 됐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미국하고 협조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우리는 미국하고 굳건하다. 이딴 말을 지금 하고 있을 타임이냐. 네, 도대체 이런 감청을 누가 했느냐. 이런 게 어떻게 안보실에서 세워나갈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사청문회 당시에 나왔던 의원 말이 네. 김병기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외국의 정보기관원이라면 저기에다 도청 장치를 설치하겠어요. 라고 직접 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 장소를 딱 지칭하면서 네. 저런 데가 위험한 취약 곳이다. 네. 거기다가 도청장치나 감청장치 나 같으면 하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당에서도 이제 신원식 위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사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러면 도청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기무사 요원을 붙여서라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건데 뉴욕타임스가 이번에 나온 이 보고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중앙정보국의 문서는 정보 출처를 시건트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긴트? 예, 이게 이제 신호정보, 뭐 이게 시긴트라고 하는 시그널즈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던데 이거는 결과론적으로는 감청에서 얻어낸 정보다라는 네, 뜻이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 나라의 안보실의 대화를 다른 나라가 아무런 제약 없이 감청을 해서 자기네끼리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국은 이렇게 뭐 미국은 어떻게 이런 걸 자기네끼리 결정하고 논의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화를 내야 될 지점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 안보실이 이렇게 뚫려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아무런 말도 안 하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일일 보고 형식으로 보고가 그럼 되는 매일매일 이런 게 사안입니다. 보고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도가 된 거는 감청 부분, 이날 그 우크라이나 관련 감청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보도에 보면 지금 한국의 감청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그러니까 되고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제일 지금 다 뚫려 있고 다 네. 감청하기가 쉽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안보에 대한 역할이 없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청와대였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 뭐 그 부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가장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취약했던 부분 그리고 미리 예고가 됐던 부분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아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만 이렇게 이 감청이 됐겠어요? 솔직히? 일본에도 감청이 됐고 북한에도 감청이 됐고 러시아에도 감청이 됐고 중국에도 감청이 됐겠죠. 이렇게 여기저기 아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네 나라 안방인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통령실과 안보실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지네끼리 매일매일 보고를 할 정도로 감청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미안하다 내지는 이게 이런 식이었다 잘못했다 설명도 안 하고 우리는 미국하고 협력할 것이다 이딴 말이나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와, 진짜? 주권 침해 부분이 고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 반응이 부적절하다. 지금 계속해서 진짜 논란이 되고 너무너무 있습니다. 한심해요. 올해 2월 전후로 기밀문서 100장이 작성돼서 유출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이 중에 대다수가 또 1급 기밀이다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거 이러한 식으로 문건이 얼마나 지금 외부적으로 나갔는지 감청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되지도 않아놓고 무조건 미국하고 협조 잘하겠습니다. 이딴 말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이 도대체 존재하는 곳인지 어느 나라 대통령실인지 안보실인지를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죠. 지금 여기서 한미 동맹에 영향 안 미친다 이딴 말을 할 때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를 감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따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화를 내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무슨 햇소리예요? 한미 관계 영향 안 미친다? 한미랑 협조하겠다? 막 안방한테 내주지 그냥 아예 그냥 우리나라가 맨날 거의 화상 연결해가지고 같이 얘기하지 왜? 회의도 같이 하고 참, 나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한심하고 이해가 안 가가지고 도대체 대통령실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우리랑 틀린가 봐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에서 어떤 이제 항의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심각해요. 미국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일본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중국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북한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최소한 네 나라는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게 정말 저는 있을 수 없고 이러다가 진짜 나라 큰일 나겠습니다. 대통령한테 진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 안방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와이프하고 서로 은밀히 주고받는 이런 얘기를 저 옆집에 있는 한동희가 와가지고 막 듣고서는 사람들한테 신문에다 막 뿌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거기다 대고 한동희하고 나는 사이가 좋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딴 말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제가 지금 비유하는 게? 국민들이 이런 거 가지고서 걱정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지금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식으로 흘러나갔는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한심하고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정부고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상황을 좀 납득시킬 수 있게끔 제대로 된 해명이라도 하시고 제대로 화를 내세요. 뭐 미국에서 감청했는데 우리는 한미공조가 괜찮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국민한테 할 말입니까? 참, 아유 진짜 한심스러워가지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더 한심하죠 지금. 아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직나 작업이 이뤄지던 시각에 골프 연습과 음주를 했다는 KBS의 보도에 대해서 악의적 허위 보도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KBS 취재 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아니 김진태 지사는 자기가 뭘 잘했다고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짤데기 없이 이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골프 쳤다고 한 것 자체는 사실이었죠. 네, 사실입니다. 그게 30날 그때 자기가 30분 정도 네. 30분 정도 뭐 식목일 행사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연습장 가서 쳤다.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18일 때 골프 치고 술 마셨다라는 보도는 허위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산불이 나지 않았다라는 게 김진태 도지사의 입장입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김진태 18일 산불 때도 골프였다. 자, 이 말이 어떤 게 허위인지 한번 봅시다. 우선 김진태 도지사가 도지사니까 김진태 이름 나가겠죠. 자, 18일 산불 났었어요, 안 났었어요? 나섰습니다. 근데 뭐가 안 났다는 거예요? 먼저 골프를 치고 있었다.
골프를 먼저 치고 있는데 나중에 산불이 났다? 나중에 산불이 났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강원도 이제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본부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비상근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잔불 정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진태 도지사가 그 총 책임자였던 거 맞고, 네, 맞습니다. 18일날 산불이 난 것도 맞고, 네. 본인이 골프 친 것도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자기가 생각하기에 억울하다는 거는 자기가 먼저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고 골프장에 간 게 아니었는데 마치 골프장에 가서 노는 것처럼 쓴 게 기분 나쁘다. 네. 또 하나는 내가 골프 연습 먼저 하고 있을 때는 산불이 안 났는데 나중에 났는데 약간 뒤에 겹치는 거 가지고서 자기를 매도하는 거가 싫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산불을 잘 지나하셨나요? 왜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나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본인이 당연히 골프 연습하다가 이 얘기도 하더만 토요일이었다. 네, 맞습니다. 내가 토요일 날 나갈 의미가 없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불이 워낙 잘 나는 타임이어서 24시간 대기하는 타임 아니었어요? 네, 3, 4월에 이제 강원도에서 불이 많이 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2019년에도 고성속초 산불 그리고 지난해 강릉 동해 산불 등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다른 공무원들은 다 비상근무하는데 도지사는 무단 조퇴하고 골프 연습장에 가고 술자리까지 갔다. 그날 술자리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도지사가 뭘 잘했다고 지금 이런 거를 오히려 크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더 자기 우물을 파고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KBS 기자들에 대해서 고소한 게 지금 언론 탄압이고 언론 길들이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 아주 따라하기가 그냥 아주 모든 도지사든 누구든 따라쟁이들이 많네요. 이제 보니까. 응? 아, 참내원. 레고랜드 부도 사태 때문에 온 나라의 경제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시더니 산불도 제대로 관리 못하시고 정확히 하시는 게 뭡니까? 제대로 이분은. 제대로 하시는 게 뭐예요? 맨날 기자들 괴롭히는 것만 하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강원도 분들은 그래도 2번 찍고 있군요. 무요일님께서 말씀하셨네요. 네. 강원도가 고향은 아니죠? 네, 저는 전라도가 고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이현주 의원과 함께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린 생명을 살리자 베이비박스 후원하면서 우리가 미혼모 살리기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에서 하고 있는 우리 아이 재단 여러분들 많이 호응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5시에 태양님께서 24만 4천 원을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금액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후원은요, 우리 조카들이 용돈을 모아서 후원한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제가 감사드렸고, 그 이후에 이걸 또 따라서 다른 분들 2만 4천, 막 이렇게 2만 4천 원씩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흐뭇한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5시에 태양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십니다. 금요일 날 했던 24만 4천 원의 후원은요, 조카들 용돈 후원이었는데 본인들 이름이 안 나왔다고 좀 섭섭해합니다. 읽어주세요. 네, 제가 정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좌관이 꾸민 재윤. 우리 재윤이는 대학생인가 봐요. 그 다음에 치과 의사가 꾸민 예윤. 예윤이는 중3.
그리고 판사가 꾸민 시윤, 시윤이는 초등학교 6학년, 먹방 유튜버가 꾸민 동윤, 동윤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재윤, 예윤, 시윤, 동윤. 아이고, 다들 그냥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이 직업군을 꿈꾸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다들 귀엽고 재밌고 감사하고 그러네요. 앞으로 너희들의 세상은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그리고 서로 같이 사는 세상일 거라고 큰 소리를 말해주면 영광이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5시의 태양님이나 그 5시의 태양님의 조카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좋고요. 이 5시의 태양님이 이렇게 쓰시니까 다른 분들도 이 조카들 얘기 꼭 읽어주세요. MK한님도 얘기해 주시고, 많이들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앉아 계시는 우리 이현주 의원님에 대해서도 미녀입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시고. 자, 어쨌든 아직 제가 소개는 안 드렸었는데. 자, 어쨌든, 지난번에 후원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첫 번째 후원, 이상열님. 시원시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또 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 감사드리고, 우리 또 방송 꾸준히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인사 꼬박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주 그냥 최고위원 리스크 이것 때문에 아주 위태롭습니다. 당신 100%를 고집하고 인심밖에 보이지 않았던 전당대회 상황이 지금까지 온 건데요. 자, 오늘은 누구보다도 쓴소리, 바른소리, 옳은소리만 하시는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집권 여당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에 좀 정치를 하셨지만, 이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마음이 그러겠어요. 저한테 하는 네, 얘기죠. 요새 뭐 그냥 저는 뭐라고 해야 되죠? 막 스트레스 한참 받다가 네. 그냥 이제 마음을 비우기로 하고 내가 막 애쓴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어머나. 너무 슬픈 일이죠. 어. 네. 약간은 좀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진실한 논평하시는 보수미녀 이현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진짜 요즘에는 누가 그런 얘기 하대요. 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역구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거냐, 부산에 이렇게 그 검찰들이 많이 내려온다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 지금 공천을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서 내가 신청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 아이고. 대동사장님께서 이현주님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합니다. 국힘당 의원들이 이현주님 반에 반만이라도 닮으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공천을 신청할 마음도 안 든다. 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사실은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 국회의원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요, 항상 그 공천 신청하는 사람들만 의리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민심에 반해서 당이 막 엉망진창으로 하게 되면요. 저는 공천에 대한 보이콧 운동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참. 정치가 좀 후진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우선 얘기 한번 해볼게요.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영남권 친윤계인 윤재욱 의원이 됐습니다. 대구 달서 을이죠. 원래 처음에는 경기 안성에 계시는 우리 김 의원님. 김학용? 네, 네. 김학용 의원이 원래는 될 거 아니냐. 왜냐면 수도권이 너무 없으니까 네.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좀 균형을 맞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대구 달서을 3선에 이 윤재욱 의원이 됐어요. 네. 그 사람들이 야, 이 구제불능이다 이런 말까지 솔직히 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뭐 지지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네. 정당 지지도나 대통령 지지도나 전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게다가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최고위원들 그 난리를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좀 제대로 된 이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구나. 우리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도록 여기저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는 수도권 이분은 오히려 그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네.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전략적 사고는 안 한 지가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네. 뭐 이거 가지고 전략적 사고를 하기에는 네. 그리고 김학영 의원도 친윤이고요. 그래서 두 분 다 친윤은 네, 맞았어요. 두 분 다 네. 친윤이고 또 이분이 그렇게 개혁적인 분도 아니세요. 그냥 이제 워낙 상대적으로 그렇게 수도권이니까 그러려니 네.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원래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수도권에 의원이 없고 대부분 원외 위원장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윤재욱 의원이 영남권 의원들이 이쪽으로 다 밀어준 거 아닌가.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김학용 의원이 좀 더 다선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군요. 네. 근데 그럼 윤재욱 의원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냥 조용한 분이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조용하다는 게?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 전에. 저는 이런 분이 있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에이? 그러니까 그 재선 때까지만 해도 네.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번에 3선 되면서 대통령 선거 지나면서 친윤이라고 해서 그때 조금 역할 하는 거 보고 저런 분이 있었구나 했는데 근데 대구의 의원들은 대다수가 관료 출신들이세요. 관료. 네. 그래서 정치력이 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뭔가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관료인데 이제 비례대표 대신에 대구에 공천을 주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많고 또 대구 자체가 관료 출신을 좋아하세요. 장관이나 차관 출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대신에 이분들이 이렇게 정치력이 막 뛰어나거나 자기 정치를 해서 자기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람에 따라서 추풍낙엽처럼 네. 그러니까 생명이 이렇게 길진 못하죠. 네. 그래서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재선이나 3선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는 거의 힘들죠. 유일하게 지금 보면 이제 물론 현역이 아닙니다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정치를 하는 경우고요. 네. 그 다음에 주호영 의원도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못 받았죠. 공천을. 그래서 네, 무소속으로 당선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게 있군요. 원래 이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서울 강남하고 서울 서초하고가 네. 거기도 거의 꽃놀이 패여서 거의 비례보다 더 좋은 자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례처럼 공천을 하죠. 그래서 한 번씩 줬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고 네, 이거 맞아요. 그래서 다시 받기가 좀 어려운 곳이에요. 한 번 되고 나서 거기서 재선하고 삼선하기는 어려운 곳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마찬가지로 이 대구 이쪽도 다 같은 그렇죠. 페이스이고요. 네. 그러니까 또 거기 지역구 주민들도 사실은 개인에 대한 인물을 그렇게 따지질 않아요. 당을 보고 찍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힘 당이다. 네, 그렇게 이런 치열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 사실은 또 아무리 본인이 막 거기서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이렇게 없네. 얘기하면 죄송한데 유권자들한테는 근데 뭐 당 보고 찍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 입장에서는 유권자를 무시한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러네. 안 좋게 보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선거제도 개혁의 어떤 하나의 필요성, 네. 이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제도가 이렇게 너무 지역구가 작고 막 이 안에서 복잡거리면서 마치 그냥 누구든지 넣으면 낙하산 내려가면 다 되는 이런 식의 선거제도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여기는 거의 정말 뭐 절대 권력자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를 제일 레이더처럼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분들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행동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윤재욱 의원님도 굉장히 조용하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체제 수능적이고 관료적이고 그런 분이세요. 그냥 그냥 무난하고 뭐 이렇게 튀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용산에 오다를 잘 수행할 걸로 예상이 되죠. 아니 근데 솔직히 보세요. 용산이 오다를 수행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용산의 뜻대로 해가지고 뭐가 잘 된다는 희망이 있으면 거기 따르는 게 맞죠. 근데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은 내가 치르는 거다 이런 말까지 했고 네.
대통령 되면서부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다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무조건 꽂아 놓고 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찢어버리고 다 나가라 그러고 네. 그래서 결국 자기 편만 딱 남겨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그러면 상황이죠. 그게 옳다 그러면 국민들이 지지도를 높게 해줘야 되고 긍정평가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정이 됐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리스크도 엄청나게 커졌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년 총선을 뭐 내가 치르는 거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저는 국민의힘 분들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보수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거 옳지 않다. 정치 많이 안 해보신 분이 우리랑 이렇게 휘젓는 거 옳지 않고 그 결과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줬더니 결과도 좋지 않더라. 그럼 여기 대해서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뭔가 좀 건전한 비판해주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초반에는 좀 있었죠, 그죠? 예, 초반에는 있는 듯했고 또 뭐 계속 또 바깥에서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소수고 극소수고 그렇죠. 극소수고 아예 그 얘기를 듣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예, 그리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찍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상황. 그거 제일 큰 그리고, 문제인데. 또 공천을 앞두고 찍힐까봐 오히려 더 납작 엎드리는 상황. 이렇게 돼버린 거고요. 대통령은 원래 처음부터도 지지율 신경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어차피 대통령은 지금 보면 계속 살아오신 게 검찰이란 조직의 상명하복, 검사 동일체 원칙 하에서 살아오셨잖아요. 그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한마디로 이렇게 소수의 어떤 나만을 추종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쫙 드라이브를 거는 이런 삶을 평생 살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약간 시행착오라도 겪었으면 조금 여러 가지 돌아보셨을 텐데 불행히도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 금방 되잖아. 그렇게 힘들게 막 해도 대통령 안 되는데 다들 그렇지. 되고 싶다고 되고 그렇게 싶다고. 평생 동안 막 공부하고 막 정치력하고 막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 그렇게 막 실력을 쌓은 사람들도 전혀 안 되는데 나 그냥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했는데 다 되잖아. 그러니까 착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 말 들어주고 뭔가 타협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무슨 어떤 뭐 전략이 좀 있겠죠. 아마 뭐 북풍이 있을지 건풍이 있을지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내가 총선 치러서 이길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와 같은 그런 어떤 환상적인 그런 상황이 또 올 것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고요. 아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네. 뭐 괜히 뭐 과반 이상 되는데 뭐 말도 안 듣는 애들 한참 있는 것보다 소수정에 일단 일사불란하게 한번 네.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걸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스타일상. 아니 그래서 사실은 내년 공천 관련해서 며칠 전에 아니 뭐 검사 출신들 차출설 쭉 나왔다. 이거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니까 아이 그거 아니다. 무슨 검사들이 하겠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솔직히 검사 어떻게? 출신도 있을 거고요. 예, 있긴 있겠죠. 또 뭐 관료나 모피아 출신도 있을 거고요. 그죠? 네. 네. 그다음에 뭐 판사나 변호사 출신도 있을 거고요. 그럼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윤석열 퀴즈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 전에 너무 이렇게 오염된 사람들 말고, 응? 순수하게 백지 상태에서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 아이 우리 이현중은 큰일 났네. 윤석열 기준 아닌 것 같으신데.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한 번도 제가 어디 줄 선 적 없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정치하면서 네. 제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제가 대선 때도 제가 지지할 사람 제가 선택하거든요. 그래도 저 사람이 이 상황에서는 비교적 저 사람이 되는 게 낫겠다. 뭐 그러다가 뭐 잘못돼도 제가 그냥 책임지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한 번 더 한다 한들 그게 뭐 제 정치 인생에서 무슨 큰
맞습니다. 예. 아무 의미도 없다. 아무 의미도 없죠. 제가 갑자기 막 국회의원 한 시니컬해지네. 번도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시니컬해져 우리가 또. 네, 아니, 2번이나 해봤는데 네. 뭐 그런 정치 하려고 제가 더 할 필요가 있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배정미님, 영어로 정미배님. 야, 10만 원이나 슈퍼챗 후원해 주시면서 뉴스인사이다 늘 응원합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아까 이상열 님도 시원시원하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역시 우리 또 이현주 의원님 오시니까 이렇게 응원하는 댓글들이 많네요. 자, 현재가 어쨌든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양국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했는데 솔직히 이거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원내대표 윤재욱 의원 잘할까요? 야당하고 협조를 해야 될 텐데 별로 아니면 야당 협조는 그냥 이제는 포기한 겁니까?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마 제가 예상컨대는 야당한테 좀 봐달라고 하는 정도? 좀 참아달라, 봐달라. 뭐 요런 거는 이제 사람이 그렇게 막 강하거나 거친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건 없겠죠. 그렇군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것이 역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뜻에 따를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양국관리법 개정안 가지고 정말 저는 보면서 우리 국민들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속상해요. 어떻게 해서 이 법이 합의가 안 되냐. 야당의 안이 마음에 안 들면 대안을 가지고, 그죠? 원래 수정하라 그랬잖아요. 김진표 네. 의장이. 그래서 야당이 수정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당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이걸 해달라, 이걸 좀 반영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는 이거 시장 원리 반해 이렇게 생각하고 거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우리 생각대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입장에서요. 이게 지금 현실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작물을 좀 전환한다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쌀만 가지고 가는 것은 좀 사실은 문제가 있긴 해요. 네, 식량 안보가 중요하긴 하지만 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예를 들면 쌀 하고 있는 걸 다 없고 그냥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폭락을 해도 그냥 우리 모르겠고 그냥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다 망하고 나면 어차피 여기 딴 거 뭐 심든지 하겠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이거는 저는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상을 얘기를 하더라도 네. 과도기적인 어떤 현실에 맞는 과도기적인 거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도기적인 방안으로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수정안도 내놓고 하면서 좀 협의를 해서 가야 되는 게 좋은데 뭐 아쉬운 거는 좀 야당도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근데 솔직히 제가 보니까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거 보고 그냥 사실은 저는 좀 기대한 게 대통령께서 내가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 얘기를 하고 설득을 좀 했으면, 이 정부가 대안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대국민 담화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왜 못할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나 양해를 구하는 그런 작업이 정말 전무해요. 항상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해요. 생각하는 것만 딱 내놓고 이거 아닙니다. 이걸 끝내버린다는 게 내가 이게 좀- 너무나 정의로워. 자기만 내가 정확히 알아. 너무나 정의롭고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이런 너무 것 같아. 똑똑해. 근데 사실은 네. 경험도 별로 없고 현실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검사님들. 아, 네. 정말. 자, 검사님들 물론 훌륭하십니다만은 또 이렇게 다른 분야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 그리고 자기 우리 하는 분야만 알죠. 벼농사 짓는 농민들의 상황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원론적인 어떤 탁상 공론적인 얘기만 자꾸 하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기재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기재부에 친한 사람이 가 있어요. 자, 김만승님께서 이현주 의원님 자세히 겪어보니 아주 분석적이고 똑똑하시네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 뭐 자격평가에 벌점을 부과하겠다, 공천 불이익도 얘기하겠다 하면서 뭐 당 지도부 뭐 최고위원들 얘기를 지금 설화를 어떻게 해결할까 얘기했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다 안 먹힐 것 같고 왜 웃으세요?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도 야 옛날에 나한테 공천을 가지고서 난리를 치던 정강훈이 몰아내야 된다 이런 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이 지도부들이 다 정강훈이라고 하는 사람 내지는 그 전광훈이라는 사람의 덕을 보았던 사람들의 설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이게 그러면은 끝까지 해결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리도 안 되고. 설화 말이에요. 설화도 그렇고, 그 특정한 세력에 기대가지고 뭔가 일단 그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네. 뭐 정리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별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약간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게? 이 어떤 의존도가 큰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생각보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러면- 막 그런 얘기 나올 정도면 큰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게 뭐 공천 10명 요구했다 이런 것도 깜짝 놀라고 뭐 한두 명 요구한 게 아니고 10명을 요구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 이게 국민의힘 내부의 보수 진영 보수 정당 내부의 이 세력 간의 어떤 균열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구나. 네. 그다음에 친이계 친박계 또 이 어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또 지지 기반이 없으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위에 이렇게 약간 기름처럼 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분이 억지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을 붙잡고 지지 기반화해서 지금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국민들하고 괴리되면서 네. 저는 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그 재보궐선거가 사실은 뼈 아프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 오히려 예를 들면 전주 을 같은 경우에는 안혜욱 후보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졌다 이러면서 정운천 의원이 책임져라. 전주을 당협위원직 사퇴하라. 지금 위에서 압력을 행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도대체 이쪽 동네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서 또 지금 약간 대립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안 좋은 결과 나온 걸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풍토? 뭐 원인? 남 뭐 탓하는 거요? 남 탓하는 거? 남 탓하는 거? 네. 희생양 찾기 하는 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나쁜 버릇이죠. 네. 제가 근데 볼 때는 네. 정운천 의원이 출마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못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반으로 폭락했기 때문에 일단 벌어진 현상이고 그다음에 이 선거에서 보면 어쨌든 처음부터 진보당하고 그다음에 또 안혜욱 후보인가? 네. 그분이 자그마치 10%를 획득했다?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민주당 성향의 후보 있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반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사실 한계가 있죠. 아무리 괜찮은 후보가 나가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운천 의원한테 너무 이렇게 책임 묻는 것은 부당한데 이게 또 너무나 근시안적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정운천 의원한테 책임을 묻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분이 왜 안 나갔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에서 유일하게 집권 여당의 현역 의원인데 출마하려면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직을. 네, 네. 그렇게 되면 이 전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의원이 없는 거예요, 현역이. 그러니까 그 역할을 좀 해달라라고 지역사회에서 요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랬는데 만약에 이 책임을 물어가지고 징계를 하거나 문제를 삼아버리면 이게 민심이 더 악화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볼 때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러니까 전북이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던 8%도 근데 못 받아요. 네, 5%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죠. 아.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감정대로 막 하고 남 탓하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되치게 하듯이 기분 나쁘게 하는데요.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앞으로 다음 총선에서 전북에서 조금이라도 더 득표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이거는 표를 깎아먹는 짓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결국은 남 탓한다. 그다음에 총선이든 뭐든 간에 윤 대통령의 그런 의사만 자꾸 눈치만 보고 있다. 이게 이 두 마디 정도로 좀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상황이. 반성해야 돼, 반성.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평 변호사, 저는 신평 변호사도 맨날 왔다 갔다 해서 솔직히 이분
제가 원래 압니다마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줄은 몰랐으나 어쨌든 본인 나름대로는 또 본인이 쓴소리 한다, 옳은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겠죠. 어쨌든 이 분이 내가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다라고 말하면서 총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놓고 있어요. 아첨하는 측근들을 주변에서 물려라 이렇게 조언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분들 아첨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정신을 차리신 걸로. 이분은 막 우리 당에 쓴소리하는 사람들한테 내부 네. 총질한다고 막 뭘 공격하셨던 했잖아요. 분인데. 네.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공격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안 그랬는데 중간부터 이상해지시더니 막 대통령 편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막 공격하다가 또 갑자기 지금은 좀 멀어져서 그런가 요즘은 또 올바른 소리를 하시는 듯한데 또 아니 느낌이 그리고 들어요. 저는 이분이요 가만히 보면요 네. 이분은 힘 있는 쪽에 항상 서 계세요.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군요. 네, 힘 있는 쪽에 있는 서 쪽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 폄하하는 그럴 수 사람들도 있죠. 있는데 네. 저는 힘 있는 쪽을 이렇게 밀거나 그 사람 편드는 적이 거의 없고 되게 보면 힘 있는 쪽을 비판을 주로 하거든요. 견제하는 쪽에 서 있는데 네. 이분은 보면 문재인 정권 때 거의 마지막까지도 문재인 정권에 계속 또 막 찬양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힘이 없어지니까 그때 완전히 헌신짝처럼 버리고 네, 네.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면 초반부터 진정성 있게 비판을 하면서 쭉 갔으면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힘 없어지니까 완전히 헌신짝처럼 버리고 마치 자신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혁신적인 것처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비판했다고.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줄 서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또 우리 당에 이제 쓴소리하는 사람들한테 막 내부 총질한다고 막 비판하더니 또 갑자기 근데 최근에 이런 이유가 벌써 그러면 이제 힘이 빠졌구나 윤석열 대통령이랑 대통령이. 사이가 나빠졌나 보다. 뭐 힘이 빠졌나 보다 대통령이.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대통령이 힘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분 항상 힘 있는 쪽에 서 계시거든요. 초기 발달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힘이 없어졌다고 이제 보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리 초기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몰라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 제기하려면 그 전에 잘못할 때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했어. 막 찬양했잖아요. 네네. 자, 어쨌든 뭐 신평 변호사한테 너 두고 보지 않겠다 경고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부산의 집에서도 막 마치 대통령이 조폭 사람들 이렇게 도열해서 인사하는 것처럼 하는 사진이 찍혀서 부적절하다는 논란도 나오고 자기 측근만 챙긴다 이런 논란도 나오고 네. 그래서 거기까지도 문제라고 봤는데 저는 그런 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더 중요한 문제 하나가 이번에 주말에 터졌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감청 문제가. 네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어떻게 미국에서 미국에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안보 관련된 내용을 이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그대로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일일 보고 형식으로 맨날 보고가 되고 그랬는데도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한미 공조에는 영향 안 미치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딴 말이나 하고 앉았고 이게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국 아주 진짜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별개죠, 그거는. 우리는 독립된 주권국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감청을 했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주권국의 주권 침해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설치하고 또 이것을 모니터하고 하는 사람이 국내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건 뭐죠? 이거 스파이 행위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 정도 됐으면 근데 이게 그럼 언제 이런 일들이 이게 도대체 설치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혹시 이제 또 대통령실 이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잖아요. 네, 사실 네. 그렇게 급하게 막 아무런 대책 없이 막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막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국방부까지 옮기면서 그럴 때 이게 보안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었는데 네. 그런 우려가 나타난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북한, 일본 주변국들 다 이랬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거. 그게 우리가 걱정이야, 몰라서 나는. 그렇지.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온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지금 다 시시각각 다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다 보도가 되고 그들에게 다 알려주고 그런 거일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그래서 이거 지금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네. 아까 그 경호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일반 시민들이 다 사진 찍을 정도면 그냥 벌써 저격했으면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 분위기 있잖아요. 아, 우리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너무 전근대적이고 술과 어떤 그런 어떤 도열 이런 어떤 그 전근대적인 분위기에 가득 차서 그런 어떤 미세를 떠는 것을 좋아하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위기에 가득 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시대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저는 옛날에 연수원 나오셨잖아요. 네. 그 연수원 다닐 때 저희 검찰 교수였는데 주말마다 주당대회 같은 걸 하는데 제가 그거 거부해가지고 엄청 욕먹었거든요. 그때마다 막 이렇게 왕따시키고 그러더라고, 저를. 근데 저는 그런 거 딱 싫기 때문에 나 안 한다, 이렇게 거부했는데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막 주당대회 하면서 사람을 막 이렇게 술로써 막 우와 하면서 사실은 진심도 아니야. 우리가 술의 힘을 빌어서 뭔가를 얘기하는 거를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우리 이런 문화를 근절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 군사 문화, 이 권위적 문화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 전 너무너무 싫어요, 이게 사회적으로도. 맞습니다. 자, 지금 뭐 미국만 감청했겠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 일본, 북한은 가만히 있었겠냐?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인식을 못하고 우리는 그래도 굳건하게 한미 공조를 그거랑 열심히 무슨 하겠다. 이딴 말을 하고 앉았으니 정말 그러니까 저- 이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분 같고. 이분들의 문제 네. 의식이 다른 거예요. 네. 초점이. 그러니까요.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 미국하고의 관계가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안팎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니네 훌륭하니까 이런 니네하고 잘 지내봅시다. 이 얘기를 계속 할 그러니까 때가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가지고 떠들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아, 미안해, 막 죄송해, 이런 거 아닌가, 지금, 혹시라도. 그러니까 미국 눈치 보는 거야 아직도. 니네가 감청했지. 왜 걸렸니? 네. 우리 국민들이 물러고 넘어갔으면 됐을 것을 이런 아니, 거랑 똑같은 미국이 거예요. 중요하죠. 미국이 중요하고 동맹국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그거하고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럼요. 사람들이 너무 막 그 옛날식의 그 사대주의에 젖어 있다고 해야 네 되나? 맞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말씀 막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막 너무 오버됐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힘 내부 사정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주변에 둘러싼 여러 사람들 권력 지향형 해바라기들이 또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작하겠습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4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대회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 이름으로 기부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23 DMZ 평화 마라톤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네, 2023 DMZ 평화 마라톤 광고 보셨는데 안타까운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늘색 바탕으로 하얀색 글씨를 쓰니까 안 보여요. 다음에는 검정색 글씨를 써주세요. 그래야지 대회 날짜가 언제인지 이런 걸 딱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귀로만 살짝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2023 DMZ 평화 마라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참가비는 3만 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베이비박스 후원, 미혼모 돕기 그런 운동 지금 저희가 우리 아이 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면 우리 아이 재단으로 들어가니까 여력이 되시는 분들 혹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늘담비님 예,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소장님 얼굴이 안 좋은 걸 보니까 또 역시 안 좋은 얘기 하시려나 본데요. 우리나라 국가빚이 지금 1,000조 원을 넘었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세수 호황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더 많았기 때문이고요. 사실은 세수가 올해도 또 제대로 안 거쳤다, 내지는 마이너스로 거쳤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면서 적자의 행렬이 끊임이 없다,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재정 건전성이 결국 문제가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자, 우선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정말 우리나라 국가빚 1,000조를 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국제 기준으로 반드시 갚아야 될 이 네.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이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97조 원, 10% 늘었어요, 채무가. 그래서 1,067조 7천억 원으로 2022년 말 기준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경제 규모,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6%, 이제 네. 50%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한국 내에서 이제 생산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합을 네. 이제 절반 정도는 해야 쏟아부어야 국가 채무 갚는데 이제 갚을 수 있다라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번 돈의 절반 이상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좀이라도 해결돼요? 예, 1년 내 번 돈의 절반 정도는 갚아야 되는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1분에 1억 원씩 나라 빚이 늘고 있습니다. 1분의 1억 원씩이요? 네. 그래서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와, 이자만 세상에. 어쨌든 중요한 거 국가 빚을 인구수로 나눠보니까 1인당 2천만 원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향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써야 될 돈들이 많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나라 빚은 2,3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군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1,000조가 넘은 거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건 2,300조 이상이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맞습니다. 이제 이게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이나 이제 군인 연금은 비면 국가가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지금도 지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70년 동안 이내에 공무원과 이제 군인들한테 지급해야 될 연금 충당 부채라고 하거든요. 이걸 감안하게 되면 2,326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어머나. 1년 전에 비해서 130조 원 넘게 증가해서 이 역시 사상 최고인데요. 이미 이제 국내 GDP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뭐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이긴 한데 연금 충당 부채 가운데 이제 공무원 연금, 이제 군인 연금이 문제인데요. 지난해 이제 연금 충당 부채 한 43조 원 정도 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경을 2번이나 했어요. 추경 지난해 한 70조 원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3조 9천억 원 국가 이제 국채를 발행했어요. 국가 부채는 이제 빚인 거죠. 몇 퍼센트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요인이 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또 하나는 이제 연금 충당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공무원 연금은 35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아이고. 자, 지난해 세수 풍년이라고 하면서 세금 엄청 거쳤다고 하더니만 국가빚이 왜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돌이켜보면 지난해 이제 세수가 너무 예상외로 잘 거쳐서 네. 아마 주무부서가 이제 나라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거든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서 번번이 왜 이걸 예측을 못하느냐 질타를 받았던 한 해였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수는 호황이었는데 씀씀이가 컸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오히려 재정 적자였는데 세수는 1년 전에 비해서 50조 원 가까이 더 거쳤어요. 네,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둔 돈보다 추경으로 돈을 더 많이 썼습니다. 아이고. 총 수입이 617조, 총 지출은 682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 수지가 64조 6천억 원 적자. 네.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지금은 국민연금 더 거치고 있거든요. 사람 내는 사람이 더 많기 많아요.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4대 보장성 기금 받은 거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117조 원. 이게 사상 최대입니다. 아니, 작년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기재부에서 어디 숨어있던 한 60조가량을 갑자기 우리들한테 내놓으면서 봐라 이렇게 숨어있던 돈도 있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더니 결과론적으로는 그 정도 금액이 또 다 마이너스였다고 하니 참 이 기재부에서 주무르는 돈은 무슨 마술 돈인가? 돈이 이랬다 저랬다 막 왔다리 갔다리 보이다 안 보이다 막 이런단 말이죠. 참 이상해요. 어쨌든 지금 이런 수준은 결국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심각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 앞서서 이제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양호합니다. OECD 평균 한 1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절반 이하로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는 건데, 네. 뭐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보다 훨씬 높고요. 200%가 넘습니다. 일본은 워낙 높지 예, 않습니까? 250%가 넘고요. 직접 비교하죠. 그렇습니다. 네. 또 이탈리아, 미국도 한 130%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높은데, 다만 우려스러운 건 뭐냐?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 5년 새에 무려 62%포인트나 이제 국가 빚이 늘었거든요. 그건 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OECD 국가 가운데 비기축 통화 국가 가운데 37개 회원국 가운데 증가 속도는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증가 속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게 국가 채무 부채라는 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관리를 못하면 굉장히 대가는 혹독해요. 네. 우리가 그리스 같은 데를 봐봤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동안 보장됐던 사회복지가 전부 다 구멍이 납니다. 그렇죠. 전부 스톱이 되거든요. 하물며 연금도 깎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퍼주자. 아, 총선이 또 있군요. 예, 맞아요. 퍼주자라는 선심성 정책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퍼주다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준칙이라는 거 우리만 지금 안 채택하고 있는데 조금 국가 이제 좀 남는 돈 그리고 이제 이 부족한 돈 이제 좀 관리하면서 쓰자라는 게 재정 준칙인데 그걸 아직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계속해서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거였는데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가 나빠지니까 중국하고도 마이너스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일단 수출이 가장 크죠. 네. 우리는 그동안은 이게 무역, 여행, 투자 네. 뭐 이런 걸 해외를 빠져나갔는지 유입됐는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는데 그동안은 무역이 너무 잘 되니까 네. 해외여행을 많이 가도 다 적자를 메꿨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좀 풀리니까 우리가 또 그쪽이 마이너스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서비스 수지 적자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상품 수지가 가장 큽니다. 아. 대중국 수출이 거의 뭐 부진하고요. 30-40% 넘게 줄었고 반도체 수출이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났기 때문에 5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 그거에 지금 연연하면서 적자를 좀 줄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외 법인들이 우리나라에 보내주는 돈이 더.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나마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연속 적자라는 건 상당히 좀 심각하죠. 10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 법인을 세워가지고 그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우리나라로 보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괜찮아지는 거지. 현실적으로 내부에서는 큰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가운데 국가 신인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내일 한국은행이 또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금리 결정도 할 텐데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내일 한국은행 금리통화위원회가 있는데 금리 동결 결정이 우세합니다. 그동안 이제 물가에서 지금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경기 쪽으로 좀 포커스를 옮겨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요 기관들이 전 세계 경기 침체 징후가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네. 여기에다가 지금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가 아직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이게 또 언제 좀 불거질지 모릅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부동산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여기서 찬물을 끼얹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 초반대로 낮아진 물가를 감안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환율과 물가는 좀 더 지켜보자. 여기서 금리 동결하자라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동결적으로 조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동결 아니라도 조금 뭐 올리는 이 정도로 그렇죠. 한번 하겠죠. 올리게 되면 한 번이고 끝이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금리는 내리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서. 자, 그거라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정말 충격이었는데, 오히려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감산한다, 이래가지고 또 좀 살려주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반도체 영업 업황 부진이라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96%, 95몇 %. 95.8%. 예, 쪼그라들어서 어닝 쇼크가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오히려 올라서 지금 9만 전자를 바라보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외국은 다 매수세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이게 계속 갈지는 모르겠는데 LG전자는 물론 거기도 마이너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생각보다 삼성보다는 잘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삼성전자는 1년 전에 14조 원 영업이익을 냈는데 요번에 6천억 원 간신히 플러스 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반도체만 하면 4조 원 넘게 적자예요. 네. 근데 이제 신형 휴대폰이 좀 잘 팔려서 그나마 적자를 좀 메꿨는데 자, 문제는 그동안은 인위적인 감산을 안 하고 치킨 게임 가겠다라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에 있다. 이 얘기는 이미 감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감산한다도 아니고 그냥 감산 일단 시작했는데 중간에 그만둘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면 물량은 이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위, 3위 업체는 이미 지난 분기부터 감산했어요. 네. 그러니까 1위 업체만 감산해 주길 바랬었던 거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재고가 지난해만 하더라도 반도체는 30조 원 가까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1, 2, 3위 업체가 전부 다 디램 업체가 감산해 버리니 이 고객사들은 더 가격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재고를 확보해야 돼. 그러네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언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거냐 이게 관건인데 이게 한 석 달 정도 2분기는 그래도 적자다. 왜냐하면 그동안 재고를 너무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 재고가 소진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소진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가면은 지금 챗GPT와 같은 굉장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고성능 사양을 필요로 하는 서버용 이 디램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감산 효과까지 맞물리게 되면 업종 턴어라운드는 하반기다. 이걸 누가? 외국인들이 이미 지난해부터 이 냄새를 맡고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흐름을 조금 보니까 뭔가 나오려 그러면 꼭 바로 직전에 삼성전자 되게 안 좋다, 뭐 나쁘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온 게 좀 바닥이에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팍 장내들이 사요. 맞아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맞아요. 근데 개인은 또 그거 나오면 팔아요. 바보같이 그걸 팔더라고요. 그거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스러운 게 네. 이미 이제 저점에서 5, 6만 원대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사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팔아도 이득인데 지금 그동안 또 개인 투자자들은 2년 동안 너무 질렸어 하면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66,600원에 2년 전에 샀다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사실 바빠서 못 팔고 어떻게 팔는지도 모르고 버티고 있었더니 괜찮아졌는데 좀 있다가 이제 한 8만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등락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내려갈 것 같아요. 그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걱정이에요. 정말. 그때 사야죠, 근데 원래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중장기적으로 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는 게 맞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워낙 경기에 민감하고요. 그렇죠. 그다음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에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이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타이밍을. 그런데 원래 SK 하이닉스도 사실은 조금 안 좋았었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합니까? 그쪽.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더 걱정돼요. 네, 원래는 여기는 그거 메모리 판다고 하나밖에 없어요. 네. 낸드하고 이 딱히 두 가지밖에 없고 네. 삼성은 그나마 휴대폰이라도 팔리니까 플러스지만 네. 지금 지난 분기 이미 1조 7천억 적자 냈고요. SK는. 그리고 10년 만에 적자에다가 올 1분기엔 3조에서 4조 원 적자 예상됩니다. 어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최근에 운영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운영자금, 연구자금이 아니라 운영자금? 운영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해외에다 채권 발행했어요. 교환사채를. 회사가 사정이 어렵네요. 2조 그러면. 2천억 원 발행했거든요. 그러자 하루 만에 외국인들이 1,000만 주 공매도를 때렸어요. 저는 증권사상 한 종목에 대해서 하루에 1,000만 주 공매도 나는 거 처음 봤어요. 그거 무슨 뜻입니까? 1,000만 주 공매도라는 외국인들은 이 굉장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니까 안 보거든요. 좋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야, 이게 왜냐하면 건데. 계속해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자금 여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연구 자금도 아니고 운영 자금을 못 마련해서 예. 회사채를 발행한다? 삼성은 매년 50조 이상을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설비 산업의 특성상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시설 플러스 R&D를 계속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SK는 그런 투자는 줄인 대신에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을 그러니까요. 뿌려들었다는 데에서 상당히 우려가 커요. 아니 지금 이 코인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아주 그냥 살인까지 벌어질 정도로 코인 시장도 난리가 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근간을 지금 바치고 있는 이 반도체 이쪽 관련해서도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맞아요. 지금 반도체가 살아나지 않으면 네. 정말 하반기도 어려워요. 예. 그렇군요. 여러분 그쪽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공부를 계속해서 꾸준히 하시면서 신문 좀 보시면서 외국인 사자 매수가 언제 일어나는지 어떤 기사가 나올 때 바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팍 나오는지 그걸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소식은 없고 맨 나쁜 소식만 들려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금리 동결된다는 건 꽤 괜찮습니다. 그러네요. 그나마 좀 낫네요. 네, 어쨌든 하루에 한 개라도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오늘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보내고 나면은 뭔가 흥분이 되고 월요일날 여러분 만난다는 생각에 또 기쁘기도 하네요. 네. 자, 내일은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모시고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방문해서 이 일본 수산물 관련된 상황 어떤지 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원전수, 이 방류, 이게 심각하다 그러는데 지금 일본은요, 일본 내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지 않는다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있대요. 근데 그렇게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까지 지금 같이 영향 미쳐서 이 후쿠시마 이 산 수산물이라든가 원전수 방류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야당 의원들께서 갔다 오신 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모시고 후쿠시마 방문 성과 그리고 현재 진짜 사실이 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꼭 눌러주시고 내일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4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대회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 이름으로 기부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23 DMZ 평화 마라톤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